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따끈따끈한 방금 프린터로 뽑은 두 편의 논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가열차게 읽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지 증거 기반, 보통 저희가 evidence based라고 하죠. 학계에서는 또는 의료계에서는, 수의학은 의료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만 농림축산 쪽에 집어넣은 게 맞습니다. 하여튼 수의학적으로 검증된 논문 두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태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일 수 있을 것인지 보는 라디오, 보라가 보는 라디오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보라는 뭘까? 보라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살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논문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논문 두 편이고요. 하나는 Approach to Managing Obesity in Paris.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많이 후집니다. 네, 한국어 발음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존 시티라고 하는 런던 왕립 수의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현재는 햄프셔군요. 영국 햄프셔에서 실제로 야생동물 관련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심지어 영국 소동물 수의학회의 회장 출신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저명한 분이시네요. 네, 이분께서 쓰신 앵무새에게 있어서 비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 제가 한 편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Problems of Excess Nutrient in Cetacean Diet. 앵무류에게 있어서 과도한 영양으로 인한 문제, 영양 과잉으로 인한 문제라는 논문이고요. 여기는 다비드 페르피냔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영국 수의사께서 쓴 논문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논문 모두 아주 따끈따끈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의 논문은 2023년에 발표된 일종의 프로시딩인 것 같습니다. 프로시딩 아니네요. 네, 프로시딩인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2015년에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자, 일단 왜 저희가 그럼 이런 논문을 선정했을까? 오늘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영양, 사료와 관련되는 논의를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좀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자 브리더로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양 지역에는 비교적 중화권에는 또는 중화의 어떤 영향을 받은 지역에는 존재하지만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서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냐? 바로 몸보신이에요. 자, 몸보신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 모두 몸보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몸이 허한 것 같아. 기가 좀 부족해 보여. 기혈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심지어 저처럼 성인 비만에 제가 최근에 한 10kg 뺐는데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이따 퀴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10kg 뺐어요. 10kg. 무려 6개월 만에. 그럼 지금도 제가 얼굴이 이런데 곳곳에 살들이 있는데 6개월 전에 제가 어땠던 얘기예요? 고도 비만이었다는 얘기죠. 슬프게도. 네. 10kg를 뺐는데도 여전히 저는 비만이에요. 제가 비만 상태를 벗어나려면 제 키에서 8kg을 더 줄여야 됩니다. 72kg 이하가 돼야 비만 상태를 벗어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에게 한약을 먹으라고 하세요. 보약을 먹으라고. 너 좀 몸이 허해 보인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뭘 자꾸 먹으라 그래요. 네. 몸을 좀 보충해야 된다고. 기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거기에서 연장돼서 요즘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먹고 살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보약을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어때요? 보약이 아니라 자꾸 영양제를 사요. 네. 뭐 틈만 나면 영양제를 먹으래요.
TV에 영양제 광고가 이만큼이에요. 유튜브에도 뭐 그렇고 온갖 곳에 맨 영양제 광고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임산부나 특정한 영양 성분의 흡수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상의 문제가 있어서 뭐 이를테면 영양실조, 저 어렸을 땐 영양실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비만이지만 그때는 잘 못 먹어서 여기 버짐이 허옇게 피고 그랬어요. 네, 집이 좀 못 살고 그래가지고 집이 많이 못 살았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냐는 거죠. 없어요. 오히려 거식증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정한 음식이나 또는 음식 전반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식증은 있어도 음식이 넘쳐 흐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나 싸게 엄청난 열량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고기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영양제를 먹자 그래요. 영양제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자꾸 이제 뭘 먹이려고 하고 기가 부족하다, 뭐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 또는 착각에 빠지시냐 하면 나의 앵무새도 혹시 영양분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나의 앵무새도 혹시 특정한 미량 원소가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있는 대로 먹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들은 야생에 있는 동료들에 비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주구장창 먹는 거 말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래 먹어야 하는 것보다 양 자체, 칼로리 자체를 많이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특정한 영양소, 특히 미네랄 쪽, 극미량만 있어도 되는 것들을 엄청난 수준으로 먹어서 해당 분야, 해당 영양소의 과잉증이 널리, 흔히 관찰되고 발생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결과는 참혹해요. 제가 오늘 이 인스타그램 라방의 문제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공유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떠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고 몸매가 뛰어지도 않다 보니 저도 한참 한계를 느끼는데 들었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의 잘못이세요. 제가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과다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저희가 편집하신 우리 이사님이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이 사진들을 좀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추가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사님? 아닙니다. 네, 이사님 딴 거 하고 계셔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문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영양의 과다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유발한 중요한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지 직접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유튜브로 돌려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하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 즉문즉설 네, 직접 물으시면 지금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나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Approach to Managing Obesity in Parrot. 앵무류에 있어서 비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문이다. 자, 처음에 이제 서술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앵무류에게 있어서 비만이 얼마나 흔한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라고 나오냐? 1998년도에 나온 해리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약 90%의 앵무류가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이 영양 불균형이 모두 100% 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016년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된 논문을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팻파럿, 애완목적으로 길러지는 앵무새들은 어떠하다? 과도하게 높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먹이를 먹고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도한 지방분이 들어있는 사료가, 먹이가 비행 공간의 부족 또는 운동의 부족과 연결되면서 결국은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19년 아주 최신 논문이죠. 불과 5년밖에 안 된 논문이에요. 맨치 박사를 비롯한 동료들이 쓴 논문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야생에서는 앵무류가 핵과나 씨앗을 중심으로 먹이 활동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생에서 먹이는 것과 다른 형태의 영양 조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우리가 사육 상태에서 먹이는 것이 문제이다. 뭔 얘기예요? 야생에서 앵무리가 먹는 씨앗은 우리가 현재 먹이는 씨앗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도 다르고 영양 성분도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재 앵무새용 사료로 사용하는 씨앗들은 개량이 된 거죠. 수천 년 동안,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품종 개량이 된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더 많은 단백질, 더 많은 지방, 더 많은 칼로리를 갖도록 개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야생의 앵무새들이 먹는 씨앗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호주계 비행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작은 씨앗을, 곡물을 먹는 앵무리들이에요. 부커스 패러킷이라든지 로잘라도 그 계통에 속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테일드 패러킷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통상 우리가 선녀앵무 등등등 부르는 그 씨앗을 먹는 부리가 작은 앵무리도 있어요. 비행에 특화되어 있고 꼬리깃이 길어요. 패러킷들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씨앗을 먹는다고 해서 사육 상태에서 똑같이 우리가 개량한 씨앗을 먹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육 공간이 좁은데 영양분의 조성이 과다해서 불균형해서 오베서티, 즉 비만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사육자 대부분이 심지어 그분들이 전문적인 브리더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가 비만인지 아닌지조차 모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기르고 있는 앵무새가 원래 적정 체중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려주세요. 내가 기르는 앵무종은 적정 체중이 몇 그램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줘 보세요. 저한테. 레인지가 보통 있어요. 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신 연구 서적이나 논문이나 또는 패러드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닥터 포셉이 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앵무새 도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종별로 종별로 체중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체중의 레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기르고 있는 앵무새의 적정 체중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 아닌 당연지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대개 앵무새의 체중을 잴 수 있는 앵무새용 티 스탠드가 붙어있는 체중계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써주겠습니다. 이클랩터스 350에서 450, 아가포르니스 35에서 60, 네, 해피페로님 어떤 종인지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는데 그거 한번 주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체중의 렌지, 정상적인 체중의 범위도 잘 모르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그 앵무가, 그 종이 어떠한 영양 조성을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은 몇 퍼센트여야 되고 지방은 몇 퍼센트여야 되는지, 총 하루 들어가는 칼로리가 얼만큼이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지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앵무새의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져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포유동물을 대상으로는 그 동물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 사이즈 오미터라고 조류에서는 하는데, 네, 포유동물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동물이 얼마나 비만인지를 육 안으로 또는 촉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옆에 이제 저희 편집 잘하신 우리 이사님께서 임성윤 이사님 옆에 계신데, 임성윤 이사님이 이제 작은 그림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 그림이 1번부터 5번까지 앵무새의 흉복부 횡단면 다이어그램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가슴에 있는 흉골 킬본이 옆에 있는 근육이나 또는 연부 조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서 과도하게 말랐다 또는 비만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슴뼈가 이렇게 앵무새 보면 만져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가슴뼈가 앵무새 사실 좀 더 아래쪽입니다. 가슴이. 네. 그 가슴뼈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심각한 비만 상태. 1번 상태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벌하게 전체적으로 원형을 기르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비만으로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feed를 중심으로 곡물을 중심으로 한 사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형태의 곡물 중심 먹이는 앵무새가 자신이 원하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도록 내버려두는 방조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앵무새가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홍화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자씨라든지 피칸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해바라기 씨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지방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치킨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자튀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너겟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 여러분들이 돈가스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삼겹살이 왜 맛있어요? 목살보다? 기름이 많아서란 말이에요. 삼겹살하고 목살은 대부분 뭐만 먹어요? 삼겹살만 먹죠. 목살은 뻑뻑하니까. 만약에 씨드를 기반으로 먹이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맛있는 삼겹살, 맛있는 씨앗, 즉 지방분이 많은 씨앗만 먹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씨앗들 중에 오래된 씨앗은 지방 자체도 산패되어 있고요. 주요한 미량 원소들은 이미 어때요? 변성되거나 사라져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가 많아요. 남은 건 뭐예요? 이른바 썩은, 산패된다는 게 썩은 거죠. 썩은 껍데기 칼로리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프로설파에서 그런 앵무새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포레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포리징이기는 해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쓸게요. 저 사람 발음도 후진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포리징 액티비티가 없죠. 즉 먹이 활동, 먹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다 보니 더더군다나 에너지를 쓸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 계속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강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펫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간과 관련한 문제예요. 세부적인 수의학적 기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방이 많은 먹이를 먹게 되면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중증 지방간 20년째 앓고 있거든요. 약 먹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살이 10kg가 빠졌지만 여전히 저는 중증도의 지방간을 앓고 있어요. 지방간이라는 건 뭡니까? 간 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종의 병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간 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간 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돼요. 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결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나는 앵무새를 잘 챙겨준다고 앵무새가 좋아하는 맛있는 견과류를 줬더니 이 앵무새가 지방간에 걸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뭐예요? 지방이 너무 많은 먹이를 먹다 보니 혈액 내에 지방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프라그와 같은 형태로 떡이 돼가지고 핏떡이 아니라 지방떡이 되어서 동맥을 막고 동맥을 신축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하죠. 관절염은 명확하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는 약하지만 지방이 많이 축적된 비만인 앵무새들은 체중이 과도하게 주요한 족부관절에 작용하여서 중장기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신생물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암이죠. 일종의 종양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지방종하고 황색종이에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종은 그나마 어찌어찌해서 다이어트를 바꾸고, 즉 식단을 바꾸고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적 접근 방법 등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황색종은 매우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해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아서 기르고 있는, 항상 눈에 밟히는 이 앵무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얘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얘에게 맛있는 걸 있는 대로 주고 얘가 좋아하는 지방이 많은 먹이를 끊임없이 줬더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른바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병, 새로 따지면 성조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앵무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에 걸려서 고통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결국 방법은 뭐예요? 먹이를 좀 더 균형 잡힌 해당 동물의 필요로 하는 만큼의 먹이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뒤쪽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적절한 운동, 과도 아프다 싶을 정도의 운동을 직접 시키는 것, 즉 프리플라이트는 저는 반대해요. 왜? 위험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위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시속 110km의 최고 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프리플라이트는 반대. 제가 어제 저하고 아주 십몇 년 동안 막역하게 같이 뭐 이런저런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을 뵀어요. 송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국내 유수의 동물원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동물 연구와 관련된. 이분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저랑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프리플라이트 해서 동물원 새들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동물원의 전문가들이 조련 전문가들이 새를 날려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쇼들을 연습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가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네. 자,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33명이네요. 오늘 한 50명 가보고 싶었는데 네, 사도된 8초 어머니 아버지 다 한번 끌고 와 보십시오. 자, 질문들 제가 저기 그 퀴즈 있으니까 퀴즈 슬슬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맥락에서 먹이를 먹는데, 즉 포레깅이라고 여러분들이 통상 하시는 포레깅 또는 포리징 액티비티를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 대표님 어떻게 하죠? 논문 한 편에서 벌써 28분 지났는데? 은 대표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할까요? 논문 한 편 더 읽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 두 번째 논문은 2015년에 발표한 여전히 따끈따끈한, 이건 제가 박사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박사하고 있을 때 나온 논문이네요. Problems of Excess Nutrient in Cetacean Diet. 네. 입니다. 앵무류의 먹이에 있어서의 영양 과잉이 유발하는 문제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훨씬 더 길고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그 논문은 일반 수의사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선언적인 측면, 제안적인 측면 또는 기존 자료를 정리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관계없는데 이분은 이제 수의사이지만 동시에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석사과정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학부가 아니고 석사까지 하셨고
좀 더 학술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단백질, 칼로리, 지방을 말하는 거죠. 칼슘, 철, 비타민 등등에 대해서 영양 과잉이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저 박사 3번 했는데. 네, 박사 2번 아니에요? 네, 저 박사 3번 했어요. 네. 박사 과정에 3번 있었어요, 사실은. 네. 자, 논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사 부심이 있습니다. 네. 2번째 박사를 꼭 따서, 네. 박사 부심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단백질과 관련하여서 단백질은 중요한 내용이 각각의 종별로 모든 종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널리 길러지고 있는 주요 종별로 단백질의 권장량이 계산되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먹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넘으면 과도하게 먹은 단백질은 결국은 요산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배출되는 것보다 인테이크, 먹어서 삼키는 단백질의 총량이 더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몸 안에 요산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람의 경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풍이라고 하죠. 죽기보다 더 끔찍한 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통풍이 바로 요산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발생하고 한국에서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황제병, 보통 또는 귀족병이라고 해요. 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서 발생한다고 해서 사람이건 앵무새건 발생하는 기작은 똑같아요. 그럼 얼마만큼 먹여야 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롤이나 로리킷 계통들은 과일을 먹는 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종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거 말고도 한국에서 기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피스케스페럭 같은 경우에도 피스케 앵무입니다. 피스케스페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매우 낮은 수준, 즉 전체 먹이에서 3에서 4% 정도의 단백질 함량만 먹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카카포도 4% 미만의 단백질을 먹이는 것이고 물론 브리딩 시즌에는 이것보다 높은 수준을 먹이게 됩니다. 세부종을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럼 프루지버러스. 지금 이제 저희 앞에 피스타쿠스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루지버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과일을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과일을 주식으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클서스도 그런 계통에 속하고 로리킷들이 다 그런 계통에 속하고 피그페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열이에요. 자, 그레니버러스. 자, 영어도 가르치네, 신박사. 아니, 브리더스 퀄리티 너무 좋아. 어머님들, 브리더스 퀄리티 라방 좀 듣게 하세요. 앵무새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도 가르쳐요. 자, 그레니버러스는 뭐냐? 브레인. 즉,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버러스가 붙으면 버러스는 무엇을 먹는, 무슨 식성의라는 접미어가 되고요. 그 앞에 있는 프루지. 프루지는 뭐예요? 프룻이에요. 그레니는 뭐예요? 그레인. 곡물이에요. 앞에 까르니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그건 고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죠. 브라질에서 고기를 쌓아놓고 먹었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먹으면 파산할 지경이라서 슬퍼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근처에 있는 이제 포르투갈어 아쏘기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 하지만 아쏘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정점에 가서 네. 한 4, 5kg씩 사가지고 와서 육회 먹고 뭐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난리를 쳤었는데 슬프다. 자, 가겠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에 따르면 버처리거 사랑앵무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 정도를 먹여야 돼요. 코커틸은 9에서 10, 이러면 이제 물어. 아니 9에서 14%는 9%를 먹이라는 거예요. 14%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사이 어디를 먹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최저 온도가 23도에서 27도. 그럼 23도가 맞는 거, 27도가 맞는 거 다 좋다는 얘기예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됐습니까? 네. 6에서 7% 정도. 이건 지금 다 뭐예요? 논 브리딩 시즌 또는 브리딩을 절대 하지 않는 이미 성숙한 개체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상업용 제품들은 어떻다? 이것보다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특정한 종에 특화된 사료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과소하거나 과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커틀, 즉 왕관응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고속 성장기에는 전체 먹이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20%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또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결국 뭡니까? fat, 지방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자, 지방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 부분에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방은 죄송합니다. 지방이죠. 칼로리는 깃털의 성장이라든지 형성, 네, 그 다음에 정자나 난자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성장 과정에 있어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뉴질랜드와 같이 이른바 한대 지역에 속하는 기후대에 살고 있는 앵무새들은, 그런 지역에서 온 앵무새들은 열대 지역에서 온 앵무새들보다 원산입니다. 그 원산지를 기준으로 20%가 넘는 초과 열량을 필요로 한다. 이유는 단순해요. 추운 데 살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지방 출신들이 한대지방에서 길어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도였고 낮 최고 기온이 8도밖에 안 됐어요. 인천, 서울 지역에. 그러면 특정한 종들이 만약에 저희는 지금 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출신들이니까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존 중에서 특히 멕시코 지역에서 온 특정한 또는 브라질 중북부 지역에서 온 아열대 출신의 앵무새를 아마존을 우리가 기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추운 날씨가 되기 때문에, 네, 불을 떼줄 수도 있지만 불을 떼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열량을 겨울에 늘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 20%만큼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열량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열량을 조금 넣어줘야 되냐라고 하면, 지멋대로 막 날아다니는 앵무새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걔네가 가장 많은 열량을 소비하겠죠. 먹이는 얻기 어렵고 적을 항상 피해 다녀야 되고 보온이 되는 곳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아웃도어 에이비어리의 겨울 시즌. 저희처럼 야외에서 쉘터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야외 에이비어리는 조류 사육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지내는 경우. 동시에 아웃도어 에이비어리에 여름은 왜요? 여름이 왜 문제가 돼요? 여름 추워요. 물론 깃털이 엄청난 보온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동물독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깃털이 얼마나 뛰어난 영양, 특히 보온력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다루고 있기는 한데, 보온이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겨울엔 추워요. 그다음에 보온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열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온이 잘 돼도 추워요. 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인도어 에이비어리에 사는 경우에, 순서대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열량을 차등 배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특정한 앵무새가 얼마만큼의 영양분을, 즉 칼로리를 흡수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과하다 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것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사랑앵무라든지 블루 스로티드 패러킷, 피루라 계통이고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갈라, 그리고 아마존 계통들, 그 다음에 미디엄 라지 사이즈, 중대형 대부분의 앵무새들이 무엇에 취약하다? 지방 과다로 인한 체중 증가, 과체중 문제에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특정한 에너지가 하이포한지 노르모한지 또는 하이퍼한지. 자, 하이포는 뭐예요? HYPO 과부족이에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노르모는 뭐예요? 노말에서 온 말이고요. 노말이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요. NORMO 정상 또는 표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이퍼, HYPER은 하이퍼,
넘쳐 흐른다요. 과잉이에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칼슘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만 얘기하고 마칠 예정인데요. 칼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오늘도 저희가 이제 칼슘 그릿을 가지고 나왔는데, 칼슘은 흔히 항상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 케이지 내에, 특히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언제든지 칼슘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먹이에서 인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타민 D가 과다하게 되면 칼슘 과다증으로 이어질 문제가 있다라는 언급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칼슘의 총량은 일반적인 메인터넌스 상황, 일반적인 사용관리 상황에서는 비번식기 또는 이미 성장한 성체란 전제하에 전체 먹이의 0.1% 미만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칼슘 과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요. 칼슘 과다로 인한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의 경우에는 철이 과다하게 흡수되면 투칸의 경우 또는 스탈린 계통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흔히 발생하는데,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 종들이 철분이 간에 과다하게 축적되어서 대사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통상 우리가 그것을 혈색소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혈색소증과 같은 문제가 앵무새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다. 가능은 하다. 네. 하지만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굳이 많이 발생한 것을 들자면 레드테일드 아마존, 이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는 종이에요. 부속서 1로 기억하고요. 영어로는 아마조나 브라질렌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브라질에서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었는데, 네, 이 문제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 올려주신 글들 보고 질문, 퀴즈 진행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다들 아실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비타민 B나 C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 비교적 빨리빨리 빠져나가요. 물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용성이라서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전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후자가 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가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금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금의 경우 보통 킬로그램당 1,500에서 5,000 IU, 이건 이제 비타민과 같은 미량 원소를 재는 단위예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A로 인한 독성 이야기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수의학계. 비타민 D 역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뇨증이라고 해서 폴리유리아라고 하죠. 소변을 계속해서 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혈뇨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네. 한번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교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요. 네. 일반적으로 수용성 비타민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에다가 비타민 C를 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먹이에다가 비타민 C를 뿌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철분 흡수가 증대돼요. 아까 제가 철분 흡수가 증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혈색소증이 발생한다고 했죠. 즉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한 45분 동안 오늘 좀 길게 논문 2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죽는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가끔 나름대로 유머 코드를 날리던데, 제가 TV를 안 보다 보니
제가 쓰는 유머 코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TV에 나오던 유머 코드인 것 같아요. 방금 그것은 전두환을 잠깐 흉내낸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안 오시는군요. 슬픕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쩌란 말이야 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먹이를 주고 있다 하고 하면, 그래서 균형 잡힌 뭐예요? 양질의 우수한 제조사가 만든 특정한 종에 특화되어 있는 펠렛 사료를 핵심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면 60에서 70% 정도. 추가 보충제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영양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급성 문제를 일으키고 죽는 거죠. 간에 페일러가 발생한다는 것은, 키드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한 방에 간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간부전, 급성 간부전이나 급성 신부전이 오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죽상 동맥경화증이 오면 그 죽상 동맥경화증의 결과로 동맥이 터지면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신생물이 생기면 그 신생물이 특정한 혈관을 막아서 하다가 다리를 절개되고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하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몰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도한 영양을 줘서. 사람의 체중이 300kg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운동, 포레깅 또는 포리징, 다양한 풍부화, 해당 동물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클리니컬 사인을 넘어서 어떤 임상적인 증후가 생기기 전에 항상 체중을 관리하고 동시에 몸의 형태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00g이 넘어가는 중대형 앵무라면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제 첨언입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사카만데르님. 자, 이뻐만 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늘. 아이고, 네, 39분. 50명을 못 넘네요. 이 신박사 이거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넥타를 먹이는데 이번에 나온 로리 펄 펠렛을 적용한다면 로리 펄만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펠렛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밑에다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대표님. 요거에 대해서는 러브버드 0232님께서 쓰신 것에 대해서 답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주방용 저울 사용해서,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존 기르고 계시고, 네, 주방용 점을 쓰고 계시고요. 다이소 바구니에다가 넣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자, 임미사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매직 트리시님. 이쯤에서 제가 퀴즈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은 또는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먹이를 장기간에 걸쳐서 급여했을 때 발생하는 신생물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답글 달아주신 분에게 여기 앞에 있는 실렉스 그릿 1kg짜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한 특히 번식기에 있거나 또는 성장기에 있는 개체,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없는, 즉 실내에서만 전적으로 기르고 계신 앵무새들에게 반드시 유용한 칼슘 보충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전체 먹이의 0.1% 이상은 주지 않으시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먹이에 뿌리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둬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답글 제가 있을 거를 보고 제일 먼저 답변 맞춰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신생물이라고 했는데. 신생물. 네.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럼 제가 가져가야겠다. 이건 제 거. 이건 제 겁니다. 자,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보고요. 제가 위쪽에 다시 쭉 하겠습니다.
네. 어린 아마존 앵무를 키우는데 첫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줘야 될 이 어린 아마존 앵무가 얼마나 어리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미 스스로 먹이를 먹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리기는 하지만 뭐 온도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즉 속깃털이 충분히 자란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요. 따뜻하다는 거는 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기르지 않는다면 한 18, 겨울 기준 18도에서 23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충분해요. 야외에서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태어난 개체들도 그냥 그대로 겨울을 나요. 최저 온도는 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죠. 물론 특정한 그 핫스팟에서는 한 25도 내외의 온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 쭉 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아마존하고 똑같은 지방 먹이를 제한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고요. 앵무새에게 모든 지방이 문제를 일으키거나요. 팜열매 같은 야생 먹이는 지방이 많다는데 그걸 주식으로 먹는 종이 떠들었습니다. 좋은 지방과 나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제가 특별히 읽지는 않았고요. 내용이 많아서 아직 앵무새에 있어서 어떤 지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까지 연구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프스타쿠스 같은 양질의 특정 종에 특화된 먹이에서는요, 그 종이 야생에서 널리 먹고 있는 또는 해당 종을 사육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육했을 때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지방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레드 팜넛 오일 같은 것이에요. 네. 자, 맞습니다. 네. 몇몇 종들은 팜 열매가 없으면 번식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자, 비둘기 공격성은 제가 이거는 이제 비둘기를 여기서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프리플라이트를 대체할 만큼 앵무새에게 운동량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육 상태에서 집에서 세상급에 한없이 키울 수 없고 앵무새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 앵무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그렇다고 지방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행을 할 수는 있되 날아가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네스를 착용시키는 겁니다. 또는 조그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맹금 훈련용으로, 재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하네스와 연결해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10m에서 20m 정도를 뛰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의 경우에 그 개가 이를테면 사이트하운드예요. 엽견이에요. 수렵견이에요. 근데 벌떡벌떡 뛰게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 도시에서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와이어를 걸어서 그 와이어에다 토끼 모양의 털뭉치를 달아놓고 쫓아가는 훈련을 해요. 제가 갑자기 좀 번역도 했는데 심지어 그 책을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막 쫓아가요. 그레이하운드들이 또는 다른 어떤 엽견들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포리징을 할 수 있겠죠. 포레깅을 할 수 있겠죠. 행동 풍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먹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앞쪽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쭉 가겠습니다. 얼굴까지 쪼는데 혼내는 법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격성이 있을 때 그 공격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똑같아요. 앵무새도 여기 비둘기도. 네. 기본적으로는 쪼지 않도록 하는 이제 어떤 하이트 도미넌스 부분을 갖다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쪼지 않았을 때 보상하고요. 쪼았을 때 퍼니시먼트 하는. 이거는 모든 동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을 자꾸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쯤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놓거나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아동학대가 되니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삼촌하고 또는 이모하고 여러분을 따랐을 때 거기에 보상해주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분이 질문 많이 주신 경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쭉 가보겠습니다. 네, 멕시코 아마존 찾아보십시오. 저도 모든 종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신 박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네, 특히 나이 50쯤 되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쭉 가보겠습니다. 쫙 들어가면 유산균도 과하다 하면 안 좋을까요? 유산균 자체는 과다하다고 뭐 좋고 안 좋고가 없는데 유산균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유산균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유산균 먹을 때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 당이 같이 들어있어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네.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유산균 제제를 너무 많이 먹이면 당을 높여서, 즉 에너지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쭉 가겠습니다. 질문 아직 퀴즈가 남아있는데, 자, 수요일날 공청회 가시는 분들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날 저 직접 뵙고, 네, 말씀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나왔습니다! 도하 0417님. 지방종, 황색종. 자,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셀렉스 그릿 하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좌절스럽습니다. 자, 러브소니 240329님, 모란행모 태어난 지 8개월 차이 완전히 성장했네요. 이 친구 무게가 38g으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38g에서. 38g 유지 중인데 정상 무게 기준이 45g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색 카페에 갔을 때 여쭤보니 체형 자체가 작은 것 같다고 확인하는데 굳이 제가 보기엔 병원에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개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번식되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근데 8개월 되었고 체중이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 친구의 최대 체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수의사가 이 개체를 본다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앵무새도 그럼요, 냄새 맞죠? 콧구멍이 있잖아요. 네. 개나, 또는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냄새를 어느 정도 맡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연구를 딱히 본 기억은 없지만, 당연히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 찐 ESR님, 저희 모란앵무도 체중이 아침에 되면 37, 38 나와요. 원래 작은 아이라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왔네요. 자, 밑에 보면 바스티안 6639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답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한 분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영어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 부족한 경우, 보통인 경우, 과다한 경우. 그러면 특정한 성분 또는 칼로리가 부족한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접두어를 붙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너무 꼬았나요? 네. 슬랙스 그릿 1kg. 이거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중대형 앵무들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브리딩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녀석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4, 50마리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풀문 클라우님, 감사합니다. HYP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주니맘님도 맞춰주셨는데, 풀문 클라우드님이 조금 더 빠르셨네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밑에 브리더 테스트 BQ1님, 우리 대표님이시고요. 대표님이 위쪽에서 바스티안 6639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전체 제품군의 용법을 100% 다 기억하지 못해서, 네, 우리 대표님한테 찬스 좀 썼습니다. 자, 선물 오늘 받으신 분들은 DM으로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 공식 채널로 주소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가능하시면 선물 받으셨다고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인스타에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나서 후기도 올려주시면 더 큰 선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동안 또 마지막에 또 빨리 끝났네요. 오늘 조금 덜 들어오셔가지고 그랬나요? 네. 앵무새에 있어서 과다한 영양, 그리고 과다한
어떤 그 성분들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봤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앵무새를 잘 길러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드리면, 논문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에서 좀 더 드리자면, 앵무새가 예를 들어서 날씬해요. 또는 앵무새가 과다하게 말랐어요.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앵무새가 노쇠해서 먹이를 잘 먹지 못하거나 먹이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인지, 내가 주고 있는 사료가 부적절하거나 또는 퀄리티가 떨어져서 영양의 질이 맞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질병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먹이를 주거나 또는 해당 문제, 어떤 내과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정상 체중의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뚱뚱한 앵무새, 과다한 체중을 갖고 있는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대로 때려 넣고 있어요. 면역력이 중요하다 해서 뭐 이쪽 제품, 이 제품 정말 중요한데 면역력에 큰 도움이 있는데, 이 사료가 면역력에 진짜 큰 도움, 막 있는 대로 막 집어넣어요. 특정한 영양분이 면역력을 부스트하는데,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한 얘기예요. 단 그것은 뭐예요? 노르마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하이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포도 안 되지만 하이퍼도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 면역력에 있어서 핵심은 인테이크하는 다이어트 내에 있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적절한 안정적인 심리 상태, 행복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어떻게 사료를 급여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면 펠릿을 전체 먹이의 60에서 70%, 롤이나 롤피켓이라면 그 종에 특화된 넥타 또는 넥타에 준하는 분말이나 젤 형태의 먹이, 그것이 다 펠릿과 등치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급이해 주시고, 부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30에서 40% 정도를 행동 풍부화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린푸드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무엇이다? 프로토콜이다. 번식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비번식하는 펫, 가정 앵무들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먹이 급여 방법이고, 그렇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는 부가적인 영양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다소 부족한 것이 흘러 넘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럼 더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